노자의 이름은 무엇인가? 노자는 동양 철학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정보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 대해 관심을 갖고 파고들수록 미스터리를 만나게 됩니다. 도대체 그의 성이 무엇인지, 이름은 무엇인지 분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 그를 노자라고 부르고 있으니 아마 여러분은 그의 성이 당연히 노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자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입니다. 사기의 노자 한비 열전에 따르면 노자는 노씨가 아니라 이씨이고 이름은 이이고 자는 담입니다. 노자의 원래 이름은 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자백가 중에 공자나 손자가 있습니다. 이런 호칭에 따르면 노자도 당연히 이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행과 다르니 이것도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마천이 노자의 이름과 성을 밝히기는 했지만 자신이 취득한 그 정보를 스스로 의심스러워합니다. 같은 책에 노자에 대한 또 다른 정보를 싣고 있습니다. 공자가 죽은 뒤에 태사담이라는 사람이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사마천은 이 사람이 노자일지도 모른다고 적어놓았어요. 사마천은 처음에 노자라고 했다가 다음에 이씨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아예 태사담이 노자가 아닐까 하는 이야기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컷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은 사마천은 노자한비 열전 제일 마지막을 노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마천도 사실상 자신보다 300~400년 전에 활약했던 노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 사이 전쟁도 많았고 기록도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기에 사마천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노자라는 책을 노자가 지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조금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살짝 걱정이 됩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사마천도 잘 모르겠다고 하기는 했지만 만약 노자가 원래부터 이씨였다면 당연히 이자라고 불려야 하는데 왜 노자라고 불리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여러 가지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중 장수절이라는 사람이 사기에 대해 주석을 쓴 사기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인용되어 있는 장군상이라는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노자란 이름이 아니라 호라고 합니다. 먼저 호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옛날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사람들끼리 서로 이름을 부르면 그 소리를 귀신이 듣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귀신이 들으면 저승으로 일찍 데려가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실제 이름 대신 아명 등 별칭을 만들어 썼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이름 대신 자나 호를 부르고 죽은 뒤에는 시호를 불렀습니다. 시호란 어떤 사람이 죽은 뒤에 그의 업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붙이는 이름인데 충무공 이순신에서 충무가 이순신의 시호인 거죠. 이처럼 노자도 노자라는 책을 쓴 사람의 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자라는 호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장군상의 설명에 따른다면 노는 살피다, 밝히다 라는 뜻이고 자는 낳다, 불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노자란 모든 이치를 살펴서 가르치고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자란 이 세상의 비밀을 풀어낸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이지 개인의 이름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는 게 장군상의 설명입니다. 노자는 철학사에서 어느 학파에 속하죠? 바로 도가입니다. 도가에 속하는 또 한 명의 유명한 학자가 있죠? 장자 말이에요. 노자와 장자는 노장이나 노장사상처럼 한 쌍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죠.
일반적으로 두 사람을 도가의 창시자 또는 이론적인 완성을 이룬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가 도가라는 사상을 창시한 인물을 가리키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노자는 공자를 만났는가? 노자와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미스터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노자가 과연 공자를 만났는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노자 한비열전, 즉 사마천의 증언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사마천 이외의 다른 사람은 이와 관련된 정보나 사실을 전달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노자 한비열전을 보면 주수장실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자가 주나라 왕실의 도서를 관리하던 사관이었다는 거죠. 노자는 공자처럼 오랫동안 실직자로 지낸 게 아니라 나름 인정받는 직업에 종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서관의 사관이라는 게 재미있죠. 도서관은 과거의 지혜를 축적하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이어질 수 있는 센터이죠. 노자가 그 센터에 있고 공자가 그곳을 찾으니 두 사람의 만남이 왠지 격주에 어울리는 느낌을 줍니다. 노자와 공자가 실제로 만났을까요? 달리 말해서 공자가 노자를 찾아가서 가르침을 청했을까요? 사마천은 사기에서 공자가 노자를 만난 것을 기정사실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자 한비열전을 보면 공자 적주, 장문 레어 노자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공자가 주나라 수도인 낙양으로 가서 노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예에 대해 질문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 예가 바로 고대인들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실천하고 세대를 걸쳐 전승해온 지혜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마천의 말처럼 공자와 노자가 만났다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사업을 의논하거나 술을 마시기 위해 만난 것은 아닐 테니까요. 이어지는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가 예에 대해 질문했다고 했으니 노자의 대답도 그에 대한 것이겠죠. 당신이 말끝마다 들먹이는 성현들은 몸과 뼈가 이미 썩었고 그들의 말만 겨우 남아있을 뿐이요. 군자도 때를 만나면 관직에 나아가지만 때를 만나지 못하면 다북쑥처럼 떠돌아다니지요. 당신의 교만과 욕망, 허세와 지나친 포부를 버리시오. 이것은 모두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소.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요. 공자는 아마 노자를 만나 예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내용을 들을 거라고 기대했겠죠. 그런데 노자가 공자에게 해준 말은 공자가 배우는 텍스트들은 이미 지나간 사람들의 뼈다귀에 불과하니까 거기서 뭔가를 배울 생각을 그만두라는 겁니다. 공자 입장에서는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자와 헤어진 공자가 숙소로 돌아오자 제자들이 공자 주위로 몰려들어 물었습니다. 노자의 인상은 어땠는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궁금했을 테죠. 그러자 공자가 대답합니다. 달리는 들짐승은 그물로 잡을 수 있고 헤엄치는 물고기는 낚시로 잡을 수 있고 나는 새는 화살로 잡을 수 있다. 용은 구름과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나르니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내가 오늘 노자를 만나보니 그는 마치 용과 같구나. 공자는 달리는 짐승이나 헤엄치는 물고기나 날아다니는 새가 무엇인지 파악할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반면 자신의 지식으로는 노자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노자는 용과 같이 변화무쌍하여 그 정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노자와 공자의 만남이 역사적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노자와 공자가 만났다는 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 논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만났다는 사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자한비열전의 내용대로 공자가 노자에게 물었다는 것은 노자가 공자보다 나이가 많고 노자의 사상이 먼저 형성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도가 계통의 사람들은 노자가 공자의 선배 또는 스승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반대로 유가의 사상이 먼저 형성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노자와 공자의 만남이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겠죠. 노자의 책과 공자의 책을 살펴보면 노자는 인용하고 각주를 달지 않지만 끊임없이 공자가 말하는 인의 예지와 같은 도덕적 가치와 덕목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서로를 전혀 몰랐거나 서로를 의식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자백가의 단계에서 공자와 노자는 두 갈래의 사상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공자는 인간을 역사의 주체로 보아 더 좋은 문명의 세상을 기획하고자 했다면 노자는 문명이야말로 사람을 특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억압의 기세라고 보고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하는 자연의 가치를 역설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자는 세상에 나서서 나를 따라라고 외치지 않고 홀로 세상을 떠나는 은의 길을 걸었습니다. 반면 공자는 세상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세상 속으로 들어서기 위해 노력하는 현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노자의 전쟁관. 전쟁은 유의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당시 자연재해에 버금가는 엄청난 파괴와 고통을 낳습니다. 노자는 두말할 필요 없이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을까요? 결론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런 주장이 나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에는 실제 전투에 투입되는 병사만이 아니라 막대한 물자가 필요합니다. 또 전쟁은 미래에 있을 전쟁 물자를 비축하느라 지금 자연재해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지 못하고 그대로 내버려두게 만들기도 합니다. 상황이 참 복잡합니다.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느라 쌀을 쌓아두는 거죠. 맹자는 노자와 비슷하게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당시 전쟁의 참상을 이해하기 위해 맹자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당시 나라들이 전쟁을 치르거나 준비한다는 명분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지 않는 것을 식인, 즉 사람을 잡아먹는 현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원시시대의 식인 문화가 아니라 문명사회로 들어선 뒤에 전쟁으로 인해 식인 현상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락관에는 살찐 고기가 있고 마굿간에는 살찐 말이 있지만 백성은 굶주린 얼굴빛이고 들에는 굶어 죽은 시신이 널려 있으니 이건 짐승을 몰아서 사람을 잡아먹는 셈이다. 맹자 양해왕. 수락간에는 고기가 쌓여 있고 마굿간의 말들은 살쪄 있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전쟁 물자로 미리 쌓아둔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물자를 창고에 차곡차곡 쟁여놓은 거예요. 말은 전쟁에 나가서 힘차게 달려야 하니 뒤룩뒤룩 살이 찌도록 돌보고 있습니다. 반면 세금을 낸 백성은 제대로 먹지 못해서 파리한 얼굴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을 준비하기에 그만큼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맹자는 그런 상황을 짐승을 몰아서 사람을 잡아먹는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궁정과 민가의 상황이 참으로 완전히 대비되는 장면이죠. 그런데도 국가는 여전히 전쟁 타령을 하며 백성에게 인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그리고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자에는 무기를 비판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30장의 대군지후, 필류 흉년은 전쟁이 필연적으로 경제적 공공을 불러온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31장의 병자 불상지기는 무기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순기능이 아니라 재앙을 가져오는 흉기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노자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어떠한 전쟁도 일어나서는 안 되고 모든 전쟁을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끝까지 피하려고 노력해도 피할 수 없다면 부득이하게 전쟁에 나서라고 요구합니다. 전쟁이 우리 삶을 어떻게 핥히고 가는지를 충분히 성찰했기 때문에 노자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 갓결혼한 부부의 남편이 갑작스런 전쟁으로 인해 징집을 당해서 군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신부는 신랑의 전사 통지서를 받아요. 신부의 인생은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 유복자라도 있다면 그 아이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면 나이 많은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살다가 나중에 그 아들도 전쟁에 나가 죽어요. 그러면 그 어머니는 도대체 뭘 믿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전쟁은 국가 간의 승패로만 끝나지 않고 전쟁에 참여했던 장병 개개인과 그 가족의 인생에 깊은 상처를 안겨줍니다. 전쟁은 전투에 참가한 개개인에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를 낳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죠. 그 한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세금으로 1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남은 공동체 구성원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합니다. 시작은 한 사람에게 불과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연관된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는 병기는 좋은 것이 아니라 재앙을 가져오는 것이고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결코 선택할 수단이 아니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겼다고 해서 축제처럼 여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 슬픔에 젖어서 사자를 위해온다. 전쟁에 이겨도 상례로 전사자를 위로한다. 노자 31장.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보면 늘 이길 수만은 없으니 패배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전투에 참여하는 병사의 입장에서 보면 전쟁은 늘 죽음의 위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일이며 한번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장날 수밖에 없습니다. 노자의 관점은 승패의 도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적군과 아군을 넘어서는 인간을 바라보게 하는 신선한 시야를 열어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위의 숨은 목적어. 노자는 유위의 극치인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유위가 아니라 무위가 해결책이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노자의 핵심은 유위를 넘어 무위를 하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자가 자신의 시대에 던지는 해답이죠. 무위는 글자 자체로는 목적어가 드러나 있지 않지만 대상과 방향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친구와 길을 가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여러분의 팔을 잡고 뒤로 젖혔어요. 이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할까요? 아무개야, 내 팔을 15도 각도로 꺾어서 힘을 주지 마라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단순히 하지마 라고 합니다. 다급할 때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불이 났으니까 빨리 신고하고 나를 어디에 있는 병원에 데려다줘 라고 복잡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살려줘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죠. 문제 상황이 내 뜻과 달리 점점 내게 다가오면 즉각적이고 강렬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마 라는 짧은 문장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게 하지 말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위는 비인간의 길을 강요한 타자에게 단말마의 고통을 내질러 온몸으로 저항의 언어를 내뿜는 퍼포먼스입니다. 이처럼 노자의 무위도 단순한 말 속에 대상과 방향이 들어있는 겁니다. 현대에서 우리는 무엇에 대해 무위를 외쳐야 할까요? 산업과 일상 깊숙이 스며드는 세계화, 즉 경제 제일주의의 파고입니다.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시민은 더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오랜 실직의 고통을 이겨내서 고용되더라도 언제 해고될지 몰라 불안에 시달리며 세계에 통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해야 하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전공만이 아니라 자격증, 인턴 경험, 외국어 등의 스펙을 갖추기 위해 여유 없이 늘 빡빡한 생활을 보냅니다. 이제 우리는 모국어보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 자신을 성찰하는 공부보다 당장 취업에 필요한 공부를 하기 위해 나날이 치솟는 물가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휴가 없는 노동에 열중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끊임없이 요구하는 사회에 대해 무의를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아니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세계화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매뉴얼을 끊임없이 외워야 합니다. 내 머릿속에 없는 것을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손가락에 자그마한 가시 하나만 박혀도 굉장히 아파요. 원래 내 몸에 있지 않은 게 들어오면 고통을 수반하는 거예요. 몸만 아니라 정신도 아픕니다. 수많은 매뉴얼을 외우려니 머리가 아프지 않을 수가 없죠. 현대인은 모두 두통을 알아요. 자기에게 있지 않은 것을 새로 집어넣어야 되니까요. 노자가 말하는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요구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방식과는 달리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잘 구분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무의란 도를 닮은 길입니다. 도가 따로 있고 무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도가 바로 무의를 닮은 길입니다. 우리가 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무의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무의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 정한 방향으로 그냥 우르르 몰려가는 삶이 아닙니다. 비록 고통이 따른다 해도 내가 바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노자는 여러분에게 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공을 받아서 어떻게 공놀이를 할까요? 그런 공놀이가 바로 도에 따른 삶이자 무의대로 사는 삶입니다. 세계는 자기 원인이 있다. 노자가 그리는 또는 노자가 생각하는 세계는 외부에 신이 있어서 갑자기 심판하지 않습니다. 유일신은 자신이 만든 세상이 자기 뜻대로 굴러가지 않으면 휴가를 가거나 자연재앙을 내려서 심판하는 방식으로 개입합니다. 또 신이 아니더라도 슈퍼맨과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슈퍼맨 영화를 보면 시간을 되돌리려는 슈퍼맨이 지구 바깥으로 나가서 지구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직선으로 나아간 삶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 삶에 만족하지 못할 때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죠?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마음을 다잡고 새로 출발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뭐뭐였더라면 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지만 그런 일은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으니 소설이나 영화에서 그런 상황을 그려내는 걸 거예요. 노자는 세상에 그런 일이나 신은 없다는 것이죠. 노자는 저절로 그렇게 진행되는 세계가 있고 그곳은 자기 원인에 의해서 굴러간다고 봤지 외부에 원인이 있거나 신이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와 사람은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요? 도는 낳고 덕은 기른다. 만물은 꼴을 갖고 기물은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만물은 도를 높이고 덕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도가 높고 덕이 빼어나지만 만물에게 명령하지 않고 늘 저절로 그렇게 내버려 둔다. 노자 제51장 마지막 구절에 주목해보세요.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늘 저절로 그렇게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도라는 게 낳아주고
덕이라는 게 길러주고 그것을 통해서 사물이 이런저런 꼴을 갖추게 되죠. 그러니까 도와 덕이라는 게 존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와 덕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방식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명령하지 않고 늘 저절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는 게 아니라 극장에 가야만 영화를 볼 수 있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생일 때는 가장 대표적인 문화행사가 단체로 영화를 보는 것이었어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학교에서 단체로 극장에 가는 행사였죠. 그 외에는 극장에 출입할 수 없었는데 당시에도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길을 쓰고 보려던 학생들이 있었죠. 부모님의 옷을 몰래 입고 어른 흉내를 내서 극장에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발각되면 학생 주임 선생님이 주동이 되어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회의를 열고 학생에게 벌을 줍니다. 청소를 시키기도 하고 부모님을 학교에 모셔오게 하기도 했죠. 자식이나 학생 교육에서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나는데 한 사람의 삶을 전체 맥락으로 봐야 해요. 긴 흐름에서 살펴본다는 거죠. 물이라는 게 어느 부분에서는 구불구불 흐르기도 하지만 결국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사람도 어떻게 직선으로만 가냐는 거예요. 우리가 늘 건강할 수는 없잖아요. 아플 때도 있어요. 또는 앞을 향해 빠르게 달리다가 속도를 조절하기도 하고 뒤돌아가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는 게 삶의 요소들이죠. 후회나 실패를 다 뺀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패도 맛보고 불안도 맛보고 고통도 맛보고 좌절도 맛보고 물론 그 반대도 맛보면서 스스로 정리하고 요약하고 판단하여 자기가 길을 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부모님들이 생각을 많이 바꾸어야 해요. 아이들이 스스로 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초등학생 때부터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줄여주려고 이건 안 되고 저건 된다는 식으로 잔소리를 하죠. 그 의도가 나쁘지 않다는 건 알지만 스스로 결정하게 내버려 두고 스스로 불안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도 자유롭고 아이도 자유로워서 서로의 관계도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계속 잔소리를 하다 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에 부모님과 아이의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아이는 부모님의 지시를 쫓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쪽으로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뚜렷하게 싫다고 말하지 않으면서 부모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 때문에 아이들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또 말을 안 한다고 뭐라고 하죠. 그러면 둘 사이가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힘들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림은 석도의 여상관 폭포입니다. 그림은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를 원경, 가운데를 중경, 제일 밑에는 근경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제일 아래 근경에 있습니다. 전체를 흐르고 있는 물은 저 멀리에 있는 원경에서부터 흘러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중경의 어스름한 물 한 개는 무한한 세계가 그림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근경에서 뒷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조용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화가 석도일 거예요. 화가는 물이 흐르는 기나긴 과정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운행되는지 생각하는 거죠. 예컨대 물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는 거죠. 물은 누군가 흘려보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치의 차이에 의해 흐를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흐름을 보면서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따져보는 거지요. 석도는 여상관 폭도에서 이 자연과 이 세계가 어떻게 운행되는지 나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석도가 마주한 폭포를 바라본다면 처음에는 그 웅장함에 놀라겠지만
조금 뒤에 폭포의 물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는지 근원으로 관심을 옮겨가게 됩니다. 어떤 동력도 가해지지 않았는데 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걸 보고 있노라면 사람이 만든 인공 구조물도 아름답지만 폭포와 같은 자연물도 결코 그에 못지않게 신기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의 균형과 도의 균형. 노자는 도대체 국가나 자신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려고 했을까요? 특정 방향이 국가와 사람을 오도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렇게나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노자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균형입니다. 다양한 현상과 관계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기와 규모를 키워야만 한다는 광토 중민의 방향은 일방적으로 큰 쪽으로 가는 것이지만 노자는 작은 것끼리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노자가 어떻게 균형을 강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길은 마치 활을 당기는 것과 같구나. 높으면 누르고 낮으면 들어준다. 넉넉한 것은 덜어내고 부족한 것은 보태준다. 하늘의 도는 넉넉한 것을 덜어내어 부족한 것에 보태준다. 사람의 도는 그렇지 않다. 부족한 것에서 덜어내어 넉넉한 쪽에 받들어 모신다. 노자 77장. 노자는 활을 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세세한 내용을 곁들이며 활 비유를 들고 있잖아요. 하늘의 도, 즉 자연의 도는 활 시위를 당기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한쪽이 너무 높으면 그 부분을 살짝 내려주고 너무 낮으면 살짝 들어줍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균형이 맞아야 화살을 자기가 보내고 싶은 방향으로 쏠 수 있기 때문이죠. 유여자손지. 남는 부분을 덜어내서 그것으로 부족한 부분에 보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남고 저기는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와 저기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겠죠. 하늘의 도, 자연의 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소유여 이보 부족, 즉 남은 것을 덜어내서 부족한 데에 보태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이 폐부를 찌릅니다. 인지도 즉 불연, 사람의 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부족한 데 있는 것을 빼앗아서 남는 곳에 보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자란 사람은 그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부익부 빈익빈이죠. 자연에도 유여와 부족의 차이가 발생하기는 해요. 하지만 자연은 부족은 부족대로, 유여는 유여대로 두는 게 아니라 균형을 회복하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물에 여러 가지 물감을 풀어보세요. 처음에는 한 가지 색깔이 주도적으로 나타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색의 균형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사람은 균형을 파괴하고 독과점을 통해 다른 것보다 절대적으로 우세해지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노자는 천도와 인도를 날카롭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시소 탈 때를 생각해보세요. 한쪽 사람의 체중이 너무 무거우면 시소놀이가 지속될 수 없죠. 가벼운 쪽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없어요. 양쪽이 똑같지는 않더라도 엇비슷해야 시소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균형이 잡혀야 해요. 노자의 말은 부의 재분배, 사회복지, 공정거래 등과 관련해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근대 사회에서 합법적인 이익 추구는 법과 도덕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금융자본이 실물 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이 점차 늘어나면서 작은 규모의 기업은 대기업과 경쟁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골목 빵집이 아무리 좋은 빵을 만들어도 대기업의 프랜차이즈와 경쟁하면 자본 규모에서 당해낼 재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방치된다면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빈자는 더 가난해지는 부익부 빈익부의 현상이 심화됩니다.
우리는 부의 재분배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본의 크기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하여 경제 활력을 꾀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인간 세상은 기득권 세력이 카르텔을 형성하여 자신의 이익을 공고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손유녀의 보부족보다 손부족 이봉유여가 일어나기 쉽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영화 내부자들에서도 여실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노자는 많은 것을 가진 여자 위주로 편향되어 가는 세상에 여자와 부족자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원리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노자는 광토중민의 일방향이 사람에게 고통을 주므로 자연의 균형에 어울리는 소극과민의 정체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의 균형은 다시 노자가 말하고자 하는 도와 연결됩니다. 이제 도의 균형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뒤섞여 이루어져 있으면서 천지보다 앞서 있다. 고요하고 횡하구나. 홀로 우뚝 서서 바뀌지 않는다. 두루 미치지만 어그러지지 않으니 세상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 나는 그 이름을 모르지만 억지로 글자를 붙여 도라고 부르겠다. 억지로 이름 붙여서 크다고 한다. 크면 떠나가고 떠나가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다시 돌아온다. 노자 25장. 앞부분의 내용은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라는 게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자기 손에 있는 연필이나 호주머니 속의 지갑 같은 구체적인 물건처럼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그러한 생각을 교정하기 위해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는 구체적인 물건과 같은 형태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절이 바뀔 때 신이 지구를 갑자기 빨리 돌려서 계절이 바뀌는 게 아니죠. 계절의 변화는 태양과 지구의 움직임에 의해 때가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이런 자연현상 자체에 도가 있다는 겁니다. 도는 현상의 배후 어딘가에 있지 않습니다. 도는 하늘과 땅이 있기 전부터 계속 작용하고 있었고, 그래서 천하의 부모라는 겁니다. 천지가 있고 나서 도가 있다고 하면 도는 시간에 좌우되는 구체적 현상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볼 때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 묻곤 합니다. 새로운 물건에는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처럼 다른 물건과 구별되는 이름을 붙입니다. 오부지기명도 같은 상황입니다. 처음에 그것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름을 붙여야 하니 왈도, 도라고 불러보는 거예요. 그것이 도라는 이름이 탄생한 맥락입니다. 거창한 비밀이 있으리라 기대했다면 실망이 클 것입니다. 도는 임시로 붙인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대체되지 않고 그대로 굳어진 거죠. 그러니 반드시 도라고 불릴 이유는 없었던 겁니다. 훗날 사람이나 사물이 나아가는 길을 도와 연관시키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도가 원래 담고 있던 의미가 아니라 그 이름이 굳어지면서 사람들이 도에 갖다 붙이게 된 의미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름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억지로 붙이게 된 것이 왈데, 크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크다는 작다에 대응하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크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담고 있다는 뜻에서 크다는 것입니다. 이 크다는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한 지점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출발 지점에서 점점 멀어지겠죠. 그런데 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모든 사물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절의 변화에 견주어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어느 쪽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노자는 40장에서 반자, 도지동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미워질 때도 있죠. 처음에는 예쁜 측면만 보였는데 못마땅한 점이 드러나면서 미워지게 됩니다. 그러다가도 돌아보면 다시 예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도 미워하는 것과 예뻐하는 것이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쪽으로 갔다가 다시 예뻐하는 방향으로 돌아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노자는 왜 도가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자연에 자정작용이 있다고 말합니다. 서울에는 한강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강의 푸른 물을 봅니다만 1970년대 산업화가 한창 진행될 때는 물고기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식수로 사용할 수 없었죠. 오랜 시간에 걸쳐 환경운동을 하며 오수와 폐수를 정비하고 더럽힌 물을 정화했더니 맑은 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 결과 생물이 사는 터전이 되었죠. 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회복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네뛰기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네를 탈 때 한 번 발을 굴러서 앞으로 간 뒤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네를 탈 수 있을까요? 그네를 탈 때 무릎을 구부려서 힘을 가하면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힘을 주지 않으면 출발했던 곳으로 되돌아오죠. 이런 작용과 반작용을 통해 그네뛰기를 즐깁니다. 이 때문에 춘향전에서 이도령이 그네 타는 춘향의 모습을 보고 반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네가 왔다 갔다 하며 흔들리니까 이도령의 마음도 흔들린 거예요. 그게 바로 도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서서히 움직이다가 속도가 붙고 갈 만큼 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도의 작용도 그처럼 반자, 도지동이라는 겁니다. 노자의 이름은 무엇인가? 노자는 동양 철학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정보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 대해 관심을 갖고 파고들수록 미스터리를 만나게 됩니다. 도대체 그의 성이 무엇인지, 이름은 무엇인지 분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 그를 노자라고 부르고 있으니 아마 여러분은 그의 성이 당연히 노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자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입니다. 사기의 노자 한비 열전에 따르면 노자는 노씨가 아니라 이씨이고 이름은 이이고 자는 담입니다. 노자의 원래 이름은 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자백가 중에 공자나 손자가 있습니다. 이런 호칭에 따르면 노자도 당연히 이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행과 다르니 이것도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마천이 노자의 이름과 성을 밝히기는 했지만 자신이 취득한 그 정보를 스스로 의심스러워합니다. 같은 책에 노자에 대한 또 다른 정보를 싣고 있습니다. 공자가 죽은 뒤에 태사담이라는 사람이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사마천은 이 사람이 노자일지도 모른다고 적어놓았어요. 사마천은 처음에 노자라고 했다가 다음에 이씨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아예 태사담이 노자가 아닐까 하는 이야기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컷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은 사마천은 노자 한비 열전 제일 마지막을 노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마천도 사실상 자신보다 300~400년 전에 활약했던 노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 사이 전쟁도 많았고 기록도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기에 사마천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노자라는 책을 노자가 지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조금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살짝 걱정이 됩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사마천도 잘 모르겠다고 하기는 했지만 만약 노자가 원래부터 이씨였다면 당연히 이자라고 불려야 하는데 왜 노자라고 불리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여러 가지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중 장수절이라는 사람이 사기에 대해 주석을 쓴 사기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인용되어 있는 장군상이라는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노자란 이름이 아니라 호라고 합니다. 먼저 호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옛날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사람들끼리 서로 이름을 부르면 그 소리를 귀신이 듣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귀신이 들으면 저승으로 일찍 데려가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실제 이름 대신 아명 등 별칭을 만들어 썼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이름 대신 자나 호를 부르고 죽은 뒤에는 시호를 불렀습니다. 시호란 어떤 사람이 죽은 뒤에 그의 업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붙이는 이름인데 충무공 이순신에서 충무가 이순신의 시호인 거죠. 이처럼 노자도 노자라는 책을 쓴 사람의 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자라는 호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장군상의 설명에 따른다면 노는 살피다, 밝히다라는 뜻이고 자는 낳다, 불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노자란 모든 이치를 살펴서 가르치고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자란 이 세상의 비밀을 풀어낸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이지 개인의 이름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는 게 장군상의 설명입니다. 노자는 철학사에서 어느 학파에 속하죠? 바로 도가입니다. 도가에 속하는 또 한 명의 유명한 학자가 있죠? 장자 말이에요. 노자와 장자는 노장이나 노장사상처럼 한 쌍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죠. 일반적으로 두 사람을 도가의 창시자 또는 이론적인 완성을 이룬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가 도가라는 사상을 창시한 인물을 가리키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노자는 공자를 만났는가? 노자와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미스터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노자가 과연 공자를 만났는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노자 한비열전, 즉 사마천의 증언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사마천 이외의 다른 사람은 이와 관련된 정보나 사실을 전달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노자 한비열전을 보면 주수장실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자가 주나라 왕실의 도서를 관리하던 사관이었다는 거죠. 노자는 공자처럼 오랫동안 실직자로 지낸 게 아니라 나름 인정받는 직업에 종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서관의 사관이라는 게 재미있죠. 도서관은 과거의 지혜를 축적하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이어질 수 있는 센터이죠. 노자가 그 센터에 있고 공자가 그곳을 찾으니 두 사람의 만남이 왠지 격주에 어울리는 느낌을 줍니다. 노자와 공자가 실제로 만났을까요? 달리 말해서 공자가 노자를 찾아가서 가르침을 청했을까요? 사마천은 사기에서 공자가 노자를 만난 것을 기정사실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자 한비열전을 보면 공자 적주, 장문 레어 노자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공자가 주나라 수도인 낙양으로 가서 노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예에 대해 질문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 예가 바로 고대인들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실천하고 세대를 걸쳐 전승해온 지혜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마천의 말처럼 공자와 노자가 만났다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사업을 의논하거나 술을 마시기 위해 만난 것은 아닐 테니까요.
이어지는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가 예에 대해 질문했다고 했으니 노자의 대답도 그에 대한 것이겠죠. 당신이 말끝마다 들먹이는 성현들은 몸과 뼈가 이미 썩었고 그들의 말만 겨우 남아있을 뿐이요. 군자도 때를 만나면 관직에 나아가지만 때를 만나지 못하면 다북숲처럼 떠돌아다니지요. 당신의 교만과 욕망, 허세와 지나친 포부를 버리시오. 이것은 모두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소.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요. 공자는 아마 노자를 만나 예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내용을 들을 거라고 기대했겠죠. 그런데 노자가 공자에게 해준 말은 공자가 배우는 텍스트들은 이미 지나간 사람들의 뼈다귀에 불과하니까 거기서 뭔가를 배울 생각을 그만두라는 겁니다. 공자 입장에서는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자와 헤어진 공자가 숙소로 돌아오자 제자들이 공자 주위로 몰려들어 물었습니다. 노자의 인상은 어땠는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궁금했을 테죠. 그러자 공자가 대답합니다. 달리는 들짐승은 그물로 잡을 수 있고 헤엄치는 물고기는 낚시로 잡을 수 있고 나는 새는 화살로 잡을 수 있다. 용은 구름과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나르니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내가 오늘 노자를 만나보니 그는 마치 용과 같구나. 공자는 달리는 짐승이나 헤엄치는 물고기나 날아다니는 새가 무엇인지 파악할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반면 자신의 지식으로는 노자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노자는 용과 같이 변화무쌍하여 그 정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노자와 공자의 만남이 역사적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노자와 공자가 만났다는 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 논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만났다는 사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자한비열전의 내용대로 공자가 노자에게 물었다는 것은 노자가 공자보다 나이가 많고 노자의 사상이 먼저 형성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도가 계통의 사람들은 노자가 공자의 선배 또는 스승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반대로 유가의 사상이 먼저 형성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노자와 공자의 만남이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겠죠. 노자의 책과 공자의 책을 살펴보면 노자는 인용하고 각주를 달지 않지만 끊임없이 공자가 말하는 인의 예지와 같은 도덕적 가치와 덕목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서로를 전혀 몰랐거나 서로를 의식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자백가의 단계에서 공자와 노자는 두 갈래의 사상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공자는 인간을 역사의 주체로 보아 더 좋은 문명의 세상을 기획하고자 했다면 노자는 문명이야말로 사람을 특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억압의 기세라고 보고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하는 자연의 가치를 역설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자는 세상에 나서서 나를 따라라고 외치지 않고 홀로 세상을 떠나는 은의 길을 걸었습니다. 반면 공자는 세상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세상 속으로 들어서기 위해 노력하는 현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노자의 전쟁관. 전쟁은 유의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당시 자연재해에 버금가는 엄청난 파괴와 고통을 낳습니다. 노자는 두말할 필요 없이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을까요? 결론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런 주장이 나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에는 실제 전투에 투입되는 병사만이 아니라 막대한 물자가 필요합니다. 또 전쟁은 미래에 있을 전쟁 물자를 비축하느라 지금 자연재해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지 못하고 그대로 내버려두게 만들기도 합니다. 상황이 참 복잡합니다.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느라 쌀을 쌓아두는 거죠. 맹자는 노자와 비슷하게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당시 전쟁의 참상을 이해하기 위해 맹자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당시 나라들이 전쟁을 치르거나 준비한다는 명분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지 않는 것을 식인, 즉 사람을 잡아먹는 현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원시시대의 식인 문화가 아니라 문명사회로 들어선 뒤에 전쟁으로 인해 식인 현상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락관에는 살찐 고기가 있고 마굿간에는 살찐 말이 있지만 백성은 굶주린 얼굴빛이고 들에는 굶어 죽은 시신이 널려 있으니 이건 짐승을 몰아서 사람을 잡아먹는 셈이다. 맹자 양해왕. 수락관에는 고기가 쌓여 있고 마굿간의 말들은 살쪄 있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전쟁 물자로 미리 쌓아둔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물자를 창고에 차곡차곡 쟁여놓은 거예요. 말은 전쟁에 나가서 힘차게 달려야 하니 뒤룩뒤룩 살이 찌도록 돌보고 있습니다. 반면 세금을 낸 백성은 제대로 먹지 못해서 파리한 얼굴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을 준비하기에 그만큼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맹자는 그런 상황을 짐승을 몰아서 사람을 잡아먹는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궁정과 민가의 상황이 참으로 완전히 대비되는 장면이죠. 그런데도 국가는 여전히 전쟁 타령을 하며 백성에게 인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그리고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자에는 무기를 비판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30장의 대군지후, 필류 흉년은 전쟁이 필연적으로 경제적 공공을 불러온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31장의 병자 불상지기는 무기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순기능이 아니라 재앙을 가져오는 흉기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노자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어떠한 전쟁도 일어나서는 안 되고 모든 전쟁을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끝까지 피하려고 노력해도 피할 수 없다면 부득이하게 전쟁에 나서라고 요구합니다. 전쟁이 우리 삶을 어떻게 핥히고 가는지를 충분히 성찰했기 때문에 노자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 갓결혼한 부부의 남편이 갑작스런 전쟁으로 인해 징집을 당해서 군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신부는 신랑의 전사 통지서를 받아요. 신부의 인생은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 유복자라도 있다면 그 아이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면 나이 많은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살다가 나중에 그 아들도 전쟁에 나가 죽어요. 그러면 그 어머니는 도대체 뭘 믿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전쟁은 국가 간의 승패로만 끝나지 않고 전쟁에 참여했던 장병 개개인과 그 가족의 인생에 깊은 상처를 안겨줍니다. 전쟁은 전투에 참가한 개개인에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를 낳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죠. 그 한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세금으로 1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남은 공동체 구성원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합니다. 시작은 한 사람에게 불과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연관된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는 병기는 좋은 것이 아니라 재앙을 가져오는 것이고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결코 선택할 수단이 아니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겼다고 해서 축제처럼 여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 슬픔에 젖어서 사자를 위해온다. 전쟁에 이겨도 상례로 전사자를 위로한다. 노자 31장.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보면 늘 이길 수만은 없으니 패배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전투에 참여하는 병사의 입장에서 보면 전쟁은 늘 죽음의 위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일이며 한번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장날 수밖에 없습니다. 노자의 관점은 승패의 도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적군과 아군을 넘어서는 인간을 바라보게 하는 신선한 시야를 열어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위의 숨은 목적어. 노자는 유위의 극치인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유위가 아니라 무위가 해결책이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노자의 핵심은 유위를 넘어 무위를 하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자가 자신의 시대에 던지는 해답이죠. 무위는 글자 자체로는 목적어가 드러나 있지 않지만 대상과 방향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친구와 길을 가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여러분의 팔을 잡고 뒤로 젖혔어요. 이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할까요? 아무개야, 내 팔을 15도 각도로 꺾어서 힘을 주지 마라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단순히 하지마 라고 합니다. 다급할 때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불이 났으니까 빨리 신고하고 나를 어디에 있는 병원에 데려다줘 라고 복잡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살려줘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죠. 문제 상황이 내 뜻과 달리 점점 내게 다가오면 즉각적이고 강렬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마 라는 짧은 문장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게 하지 말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위는 비인간의 길을 강요한 타자에게 단말마의 고통을 내질러 온몸으로 저항의 언어를 내뿜는 퍼포먼스입니다. 이처럼 노자의 무위도 단순한 말 속에 대상과 방향이 들어있는 겁니다. 현대에서 우리는 무엇에 대해 무위를 외쳐야 할까요? 산업과 일상 깊숙이 스며드는 세계화, 즉 경제 제일주의의 파고입니다.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시민은 더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오랜 실직의 고통을 이겨내서 고용되더라도 언제 해고될지 몰라 불안에 시달리며 세계에 통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해야 하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전공만이 아니라 자격증, 인턴 경험, 외국어 등의 스펙을 갖추기 위해 여유 없이 늘 빡빡한 생활을 보냅니다. 이제 우리는 모국어보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 자신을 성찰하는 공부보다 당장 취업에 필요한 공부를 하기 위해 나날이 치솟는 물가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휴가 없는 노동에 열중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끊임없이 요구하는 사회에 대해 무위를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아니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세계화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매뉴얼을 끊임없이 외워야 합니다. 내 머릿속에 없는 것을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손가락에 자그마한 가시 하나만 박혀도 굉장히 아파요. 원래 내 몸에 있지 않은 게 들어오면 고통을 수반하는 거예요. 몸만 아니라 정신도 아픕니다. 수많은 매뉴얼을 외우려니 머리가 아프지 않을 수가 없죠. 현대인은 모두 두통을 알아요. 자기에게 있지 않은 것을 새로 집어넣어야 되니까요. 노자가 말하는 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요구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방식과는 달리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잘 구분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무위란 도를 닮은 길입니다. 도가 따로 있고 무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도가 바로 무위를 닮은 길입니다. 우리가 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무위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무위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 정한 방향으로 그냥 우르르 몰려가는 삶이 아닙니다. 비록 고통이 따른다 해도 내가 바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노자는 여러분에게 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공을 받아서 어떻게 공놀이를 할까요? 그런 공놀이가 바로 도에 따른 삶이자
무의대로 사는 삶입니다. 세계는 자기 원인이 있다. 노자가 그리는 또는 노자가 생각하는 세계는 외부에 신이 있어서 갑자기 심판하지 않습니다. 유일신은 자신이 만든 세상이 자기 뜻대로 굴러가지 않으면 휴가를 가거나 자연재앙을 내려서 심판하는 방식으로 개입합니다. 또 신이 아니더라도 슈퍼맨과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슈퍼맨 영화를 보면 시간을 되돌리려는 슈퍼맨이 지구 바깥으로 나가서 지구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직선으로 나아간 삶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 삶에 만족하지 못할 때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죠?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마음을 다잡고 새로 출발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뭐뭐였더라면 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지만 그런 일은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으니 소설이나 영화에서 그런 상황을 그려내는 걸 거예요. 노자는 세상에 그런 일이나 신은 없다는 것이죠. 노자는 저절로 그렇게 진행되는 세계가 있고 그곳은 자기 원인에 의해서 굴러간다고 봤지 외부에 원인이 있거나 신이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와 사람은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요? 도는 낳고 덕은 기른다. 만물은 꼴을 갖고 기물은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만물은 도를 높이고 덕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도가 높고 덕이 빼어나지만 만물에게 명령하지 않고 늘 저절로 그렇게 내버려 둔다. 노자 제51장 마지막 구절에 주목해보세요.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늘 저절로 그렇게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도라는 게 낳아주고 덕이라는 게 길러주고 그것을 통해서 사물이 이런저런 꼴을 갖추게 되죠. 그러니까 도와 덕이라는 게 존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와 덕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방식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명령하지 않고 늘 저절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는 게 아니라 극장에 가야만 영화를 볼 수 있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생일 때는 가장 대표적인 문화행사가 단체로 영화를 보는 것이었어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학교에서 단체로 극장에 가는 행사였죠. 그 외에는 극장에 출입할 수 없었는데 당시에도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길을 쓰고 보려던 학생들이 있었죠. 부모님의 옷을 몰래 입고 어른 흉내를 내서 극장에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발각되면 학생 주임 선생님이 주동이 되어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회의를 열고 학생에게 벌을 줍니다. 청소를 시키기도 하고 부모님을 학교에 모셔오게 하기도 했죠. 자식이나 학생 교육에서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나는데 한 사람의 삶을 전체 맥락으로 봐야 해요. 긴 흐름에서 살펴본다는 거죠. 물이라는 게 어느 부분에서는 구불구불 흐르기도 하지만 결국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사람도 어떻게 직선으로만 가냐는 거예요. 우리가 늘 건강할 수는 없잖아요. 아플 때도 있어요. 또는 앞을 향해 빠르게 달리다가 속도를 조절하기도 하고 뒤돌아가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는 게 삶의 요소들이죠. 후회나 실패를 다 뺀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패도 맛보고 불안도 맛보고 고통도 맛보고 좌절도 맛보고 물론 그 반대도 맛보면서 스스로 정리하고 요약하고 판단하여 자기가 길을 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부모님들이 생각을 많이 바꾸어야 해요. 아이들이 스스로 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초등학생 때부터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줄여주려고 이건 안 되고 저건 된다는 식으로 잔소리를 하죠. 그 의도가 나쁘지 않다는 건 알지만 스스로 결정하게 내버려 두고 스스로 불안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도 자유롭고 아이도 자유로워서 서로의 관계도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계속 잔소리를 하다 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에 부모님과 아이의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아이는 부모님의 지시를 쫓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쪽으로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뚜렷하게 싫다고 말하지 않으면서 부모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 때문에 아이들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또 말을 안 한다고 뭐라고 하죠. 그러면 둘 사이가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힘들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림은 석도의 여상관 폭포입니다. 그림은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를 원경, 가운데를 중경, 제일 밑에는 근경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제일 아래 근경에 있습니다. 전체를 흐르고 있는 물은 저 멀리에 있는 원경에서부터 흘러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중경의 어스름한 물 한 개는 무한한 세계가 그림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근경에서 뒷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조용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화가 석도일 거예요. 화가는 물이 흐르는 기나긴 과정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운행되는지 생각하는 거죠. 예컨대 물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는 거죠. 물은 누군가 흘려보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치의 차이에 의해 흐를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흐름을 보면서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따져보는 거지요. 석도는 여상관 폭도에서 이 자연과 이 세계가 어떻게 운행되는지 나타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석도가 마주한 폭포를 바라본다면 처음에는 그 웅장함에 놀라겠지만 조금 뒤에 폭포의 물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는지 근원으로 관심을 옮겨가게 됩니다. 어떤 동력도 가해지지 않았는데 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걸 보고 있노라면 사람이 만든 인공 구조물도 아름답지만 폭포와 같은 자연물도 결코 그에 못지않게 신기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의 균형과 도의 균형. 노자는 도대체 국가나 자신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려고 했을까요? 특정 방향이 국가와 사람을 오도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렇게나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노자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균형입니다. 다양한 현상과 관계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기와 규모를 키워야만 한다는 광토 중민의 방향은 일방적으로 큰 쪽으로 가는 것이지만 노자는 작은 것끼리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노자가 어떻게 균형을 강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길은 마치 활을 당기는 것과 같구나. 높으면 누르고 낮으면 들어준다. 넉넉한 것은 덜어내고 부족한 것은 보태준다. 하늘의 도는 넉넉한 것을 덜어내어 부족한 것에 보태준다. 사람의 도는 그렇지 않다. 부족한 것에서 덜어내어 넉넉한 쪽에 받들어 모신다. 노자 77장. 노자는 활을 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세세한 내용을 곁들이며 활 비유를 들고 있잖아요. 하늘의 도, 즉 자연의 도는 활 시위를 당기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한쪽이 너무 높으면 그 부분을 살짝 내려주고 너무 낮으면 살짝 들어줍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균형이 맞아야 화살을 자기가 보내고 싶은 방향으로 쏠 수 있기 때문이죠. 유여자손지. 남는 부분을 덜어내서 그것으로 부족한 부분에 보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남고 저기는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와 저기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겠죠. 하늘의 도,
자연의 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소유여 이보 부족, 즉 남은 것을 덜어내서 부족한 데에 보태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이 폐부를 찌릅니다. 인지도 즉불연, 사람의 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부족한 데 있는 것을 빼앗아서 남는 곳에 보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자란 사람은 그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부익부 빈익빈이죠. 자연에도 유여와 부족의 차이가 발생하기는 해요. 하지만 자연은 부족은 부족대로, 유여는 유여대로 두는 게 아니라 균형을 회복하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물에 여러 가지 물감을 풀어보세요. 처음에는 한 가지 색깔이 주도적으로 나타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색의 균형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사람은 균형을 파괴하고 독과점을 통해 다른 것보다 절대적으로 우세해지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노자는 천도와 인도를 날카롭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시소 탈 때를 생각해보세요. 한쪽 사람의 체중이 너무 무거우면 시소놀이가 지속될 수 없죠. 가벼운 쪽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없어요. 양쪽이 똑같지는 않더라도 엇비슷해야 시소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균형이 잡혀야 해요. 노자의 말은 부의 재분배, 사회복지, 공정거래 등과 관련해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근대 사회에서 합법적인 이익 추구는 법과 도덕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금융 자본이 실물 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이 점차 늘어나면서 작은 규모의 기업은 대기업과 경쟁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골목 빵집이 아무리 좋은 빵을 만들어도 대기업의 프랜차이즈와 경쟁하면 자본 규모에서 당해낼 재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방치된다면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빈자는 더 가난해지는 부익부 빈익부의 현상이 심화됩니다. 우리는 부의 재분배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본의 크기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하여 경제 활력을 꾀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인간 세상은 기득권 세력이 카르텔을 형성하여 자신의 이익을 공고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손유녀의 보부족보다 손부족 이봉유여가 일어나기 쉽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영화 내부자들에서도 여실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노자는 많은 것을 가진 여자 위주로 편향되어 가는 세상에 여자와 부족자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원리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노자는 광토중민의 일방향이 사람에게 고통을 주므로 자연의 균형에 어울리는 소극과민의 정체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의 균형은 다시 노자가 말하고자 하는 도와 연결됩니다. 이제 도의 균형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뒤섞여 이루어져 있으면서 천지보다 앞서 있다. 고요하고 행하구나. 홀로 우뚝 서서 바뀌지 않는다. 두루 미치지만 어그러지지 않으니 세상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 나는 그 이름을 모르지만 억지로 글자를 붙여 도라고 부르겠다. 억지로 이름 붙여서 크다고 한다. 크면 떠나가고 떠나가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다시 돌아온다. 노자 25장. 앞부분의 내용은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라는 게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자기 손에 있는 연필이나 호주머니 속의 지갑 같은 구체적인 물건처럼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그러한 생각을 교정하기 위해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는 구체적인 물건과 같은 형태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절이 바뀔 때 신이 지구를 갑자기 빨리 돌려서 계절이 바뀌는 게 아니죠. 계절의 변화는 태양과 지구의 움직임에 의해 때가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이런 자연현상 자체에 도가 있다는 겁니다.
도는 현상의 배후 어딘가에 있지 않습니다. 도는 하늘과 땅이 있기 전부터 계속 작용하고 있었고, 그래서 천하의 부모라는 겁니다. 천지가 있고 나서 도가 있다고 하면 도는 시간에 좌우되는 구체적 현상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볼 때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 묻곤 합니다. 새로운 물건에는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처럼 다른 물건과 구별되는 이름을 붙입니다. 오부지기명도 같은 상황입니다. 처음에 그것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름을 붙여야 하니 왈도, 도라고 불러보는 거예요. 그것이 도라는 이름이 탄생한 맥락입니다. 거창한 비밀이 있으리라 기대했다면 실망이 클 것입니다. 도는 임시로 붙인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대체되지 않고 그대로 굳어진 거죠. 그러니 반드시 도라고 불릴 이유는 없었던 겁니다. 훗날 사람이나 사물이 나아가는 길을 도와 연관시키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도가 원래 담고 있던 의미가 아니라 그 이름이 굳어지면서 사람들이 도에 갖다 붙이게 된 의미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름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억지로 붙이게 된 것이 왈데, 크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크다는 작다에 대응하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크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담고 있다는 뜻에서 크다는 것입니다. 이 크다는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한 지점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출발 지점에서 점점 멀어지겠죠. 그런데 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모든 사물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절의 변화에 견주어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어느 쪽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노자는 40장에서 반자, 도지동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미워질 때도 있죠. 처음에는 예쁜 측면만 보였는데 못마땅한 점이 드러나면서 미워지게 됩니다. 그러다가도 돌아보면 다시 예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도 미워하는 것과 예뻐하는 것이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쪽으로 갔다가 다시 예뻐하는 방향으로 돌아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노자는 왜 도가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자연에 자정작용이 있다고 말합니다. 서울에는 한강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강의 푸른 물을 봅니다만 1970년대 산업화가 한창 진행될 때는 물고기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식수로 사용할 수 없었죠. 오랜 시간에 걸쳐 환경운동을 하며 오수와 폐수를 정비하고 더럽힌 물을 정화했더니 맑은 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 결과 생물이 사는 터전이 되었죠. 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회복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네뛰기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네를 탈 때 한 번 발을 굴러서 앞으로 간 뒤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네를 탈 수 있을까요? 그네를 탈 때 무릎을 구부려서 힘을 가하면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힘을 주지 않으면 출발했던 곳으로 되돌아오죠. 이런 작용과 반작용을 통해 그네뛰기를 즐깁니다. 이 때문에 춘향전에서 이도령이 그네 타는 춘향의 모습을 보고 반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네가 왔다 갔다 하며 흔들리니까 이도령의 마음도 흔들린 거예요. 그게 바로 도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서서히 움직이다가 속도가 붙고 갈 만큼 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도의 작용도 그처럼 반자, 도지동이라는 겁니다.